안녕하세요. 오늘은 새금융운동을 정식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새금융운동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현대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실천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는 올해 4월 22일 날 설립이 됐는데요. 새마을운동 시작한 지 50주년이 되는 날짜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0년인데 갑자기 무슨 새마을운동이냐 이런 질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함축하고 있듯이 가난으로부터 탈출을 희망하던 국민의 요구와 조국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결합된 잘 살기 위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가 아닌 부유한 주주를 만드는 범국민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실천하겠다. 이것이 저희의 전략입니다. 부유한 주주를 만드는데 굳이 새금융운동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유한 자본가를 만들려면 먼저 한국의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죠. 이미 감각적으로 답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10년간 아파트값 빼고 한국에서 오른 자산 가격이 없죠.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자산 가격은 그걸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자본주의에서 실현하는 잘 살아보세 패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의 생리는 모든 사회의 초과 이익이 기업으로 집중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지속적으로 이 초과 이익이 쌓이는 형태예요. 그럼 대중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직접 주식을 사던 펀드에 투자를 하던 아니면 연금을 통해서라도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주주로서 초과 수익을 누리는 것이 이 자본시장의 생리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 번 돈을 아껴서 이제 저축을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장기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복리 수익 때문에 그렇거든요. 복리 수익을 장기간 누리다 보면은 노동보다 더 빠르게 부의 축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적을 통해서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복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개인들의 부의 축적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부의 축적의 가장 핵심은 복리 수익인데요. 아인슈타인도 복리 수익이 세대 8대 불가사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을 매년 15% 복리로 30년간 투자를 한다면 30년 후에 이게 66.2억이 되어 있습니다. 복리 수익의 특징은 처음에는 자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과가 증폭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는 매월 분할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원금 자체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의 축적은 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부자가 되는 핵심은 돈이 돈을 벌도록 만드는 겁니다. 과연 한국에서 이 자본시장의 법칙이 제대로 작동할까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주식시장 수익률을 가진 국가입니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선진국보다도 낮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요. 신흥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보다도 낮은 수익률이고요. 유사한 국가들,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과도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주식 투자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면 가장 왼쪽에 이게 한 7년간 누적된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한국 주식에 계속 투자를 해도 총 25%밖에 벌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뭐 인도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에 투자했다면은 100% 넘는 수익률을 그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배당률에 좀 집중을 해보면은 이 아래에 있는 검정색 부분이 배당으로 얻는 수익률이거든요. 한국이 이제 7년간 13%인데 이게 다른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 어느 국가보다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예요. 한마디로 기업들이 돈을 벌기는 많이 버는데 투자자들과 공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보다 더 후진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도 한국의 2배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IRR을 한번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12.6%로 부가 이제 축적이 되는 거고요. 일본은 15%, 대만은 9.4%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확연하게 작은 3.3%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0%대 3% 이렇게 7% 차이로 저희가 볼 것이 아닌 게 주식 투자 1년만 투자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저희가 은퇴 자금이 모일 때까지 보통 20년에서 길게는 한 40년까지도 장기간 투자하는 것이 주식 시장인데요. 30년 동안 10% 복리로 투자하면은 1645%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처럼 똑같은 기간을 3%로 저축하면 142%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10%, 3%를 보면서 7% 격차를 볼 것이 아니라 1500%의 차이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인 작년 말에 나온 블룸버그 기사인데요. 대한민국 주식이 전 세계에서 거의 항상 가장 싸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코스피를 미국의 S&P와 MSCI All Country World Index라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인덱스는 말 그대로 다양한 국가들을 지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23개, 개발도상국 24개를 다 복합적으로 본 지표입니다.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11번째 경제 강국이에요. 다양한 국가들을 넣은 것보다 더 우량한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후반기에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0.8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전 세계 국가들은 2.2배의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거의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뭐 4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은 미국이니까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0.8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워요. 0.8은 무슨 의미냐면은 저희가 기업에 이제 1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실제로 주주들이 받는 가격이 8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면 거꾸로 해야겠죠. 기업은 초과 이익을 창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100을 넣으면은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뭐 200 혹은 300 이렇게 가치가 증폭돼야 돼요. 그리고 주주들은 그 가치 증폭을 누리기 위해서 소비를 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죠. 한국은 투자를 하면은 가치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돈은 잘 버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정상적인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 투자나 아니면은 국내에 투자하더라도 CB나 BW 같은 좀 특이한 투자 상품들에 이목이 집중되는 게 현재 상황인데요. 금융강독원 발표에 따르면 2019년에만 터진 3호 대체투자 펀드 부실 규모가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보니까 현재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라인펀드, CBW 대체 상품에 투자해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부실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해외 금리와 연계된 파생 펀드들 7,900억 정도, 호주 부동산에 3,200억, 독일에 투자한 게 5,300억, 디스커버리 2,000억, 이탈리아 헬스케어가 1,800원.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특이한 상품이나 해외에 투자를 할 때 엄청난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연 5%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을 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수조 원에 달하는 부실 규모가 생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해외 투자를 하는 거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한국 사람이 호주에 가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호주에 있는 펀드들,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호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정보력이나 이런 차이들 때문에 해외 투자는 일반적으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큰 무슨 하자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전 세계 11번째에 해당되는 경제 강국인데 국민들이 한국에 투자할 데가 없어서 해외에 5% 준다는 엉뚱한 자산들을 사서 이러한 손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에 세금융 운동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역사적인 관점으로 세금융 운동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한국은 경제적 부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1960년대에 한국은 아시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의 가나, 가봉보다도 가난했던 나라예요. 근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11번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1980년대에 외신에서 한국의 민주화의 가능성, 얼마나 가능성이 낮은지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보란듯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쟁취해냈죠.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세계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이룩해 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면 대한민국은 투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그리고 가장 불평등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세금융 운동 같은 대국민 운동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정경유착을 타파하고
또 공정한 금융 질서를 설립해서 부유한 자본가를 대량으로 생성해내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금융운동을 하면은 도대체 난 뭘 해야 되는 거냐? 붉은 띠를 이마에 두르고 뭐 길거리로 나가는 것이냐? 사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하시면 돼요. 정확한 상황 파악을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나온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뭐 세 가지 정신을 얘기하고 있고요. 새마을운동은 뭐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그리고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나와요. 사실 새마을운동의 핵심은 의식개혁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대한민국에 필요한 세금융운동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의식의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민주화의 저항 세력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인데요.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기업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삼성, LG, SK를 통째로 합쳐놓은 것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던 회사예요. 노키아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핸드폰을 팔던 회사이죠. 그런데 스마트폰으로의 변화를 잊지 못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럼 노키아가 망했을 때 핀란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키아가 처음 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빠르게 극복해내고 현재는 한국보다 더 잘 사는 부유한 국가입니다. 핀란드의 국민 소득은 5만 불 이상으로 한국보다 2배가 좀 안 되는 수준으로 잘 사는 선진국이에요, 아직도. 두 번째 프레임은 기업 경영은 재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후계자가 기업을 운영해야지 잘 될 것이다. 현재 뭐 3세에서 4세 이렇게 재벌 가족들이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논리대로 하면은 20대 손에게도 기업을 물려주는 게 과연 정당한 걸까요? 그리고 기업 경영은 재벌이 해야지 잘 된다 이런 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예제를 한번 보시면은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한 이후로 현재 대표가 2번 정도 바뀌었는데 첫 번째 분은 빌 게이츠와 함께 기업을 경영했던 분이죠. 근데 현재 분은 아예 인도 사람으로 빌 게이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들어오고 나서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폭발적으로 현재도 성장을 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세계 2위의 대기업이에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을 합쳐도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작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극단적인 예제를 하나 들어봤지만 사실 재벌이 경영해야지 회사가 잘 된다 이런 거는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고 그 예제가 수도 없이 많아요. 세 번째로는 재벌을 살려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근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죠. 재벌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재벌과 기업이 거의 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연결고리들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경제민주화의 저항 세력은 끊임없는 경제위기론, 재벌집의 타당성, 이런 프레임과 세계관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세금융 운동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깨뜨려 볼 수 있는 의식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제민주화 변화의 핵심인 상법 개정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시면 똑똑한 국민이 어떤 역할을 행해야 되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정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일반적인 진보, 보수, 뭐가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색안경 없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 제목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재벌 개혁 위한 상법 개정, 국회 최우선 과제로 떠올라. 최우선 과제래요, 이 상법 개정이. 근데 이게 언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건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2016년 기사 제목이에요. 당시 새누리당 이외의 진보 측이 60%에 달하는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최우선 과제가 상법 개정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바뀐 게 전혀 없죠. 상법 개정에 관한 얘기만 몇 번 나오고 실제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국회 절반 이상의 자리를 가지고도 한 것이 전혀 없다. 이것이 팩트이고요.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공약이 누구의 공약일까요? 보시면 다중대표 소송제, 집중투표제,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다 상법 개정과 연관된 내용들이고 경제민주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진보 진영 측의 공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돈을 빼돌리는 대표적인 방법인 일감 몰아주기를 막는 다중대표 소송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이 도입은 저번 대선 때, 그리고 저저번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공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다중대표 소송제는 도입되지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개정도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정치인은 이러한 경제민주화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고 총선이고 대부분의 주요 공약으로 광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공약을 내세운 대통령, 국회의원들 계속 당선되는데 과거 10년간 한 개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는 심각한데 실질적으로 고쳐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에 바뀐 건 뭐냐면 현재 진보 대통령이 있는데 진보 슈퍼 여당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더 이상 핑계는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을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요. 이제 21대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약속한 상법 개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실제로 이행하는지 똑똑한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은 끝이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바뀌면은 아예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이 시작됩니다. 세금융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투자 패러다임에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